자, 시작! 삐지지 말기 싫어! 네,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 이우랑 문화뉴스 기자님과 김동근 대학생연합 대표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발하셨네요. 네, 머리 짧게 했어요. 미남이셔서. 좀 머리 원래 덥수룩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덥고 감고 나서 말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좀 가볍게. 네. 우리나라 정치인 분들은 좀 헤어스타일 이런 게 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좀 약간 얌전한 편인가요? 아니면 얌전하죠. 네. 아무래도 공통의 좀 뭔가 스타일이 있는지. 근데 조금 뭐 헤어스타일만 비교해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동양이 좀 더 서양보다 경직돼 있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서양 또한 뭐 노란 머리인데 뭐 빨간색으로 염색한다든지 그런 정치인이 있지는 않거든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단정하게 하죠.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북유럽 이런 국가들 뭐 국회의원들 이미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막 그렇죠. 튀어보진 않던데 무슨 아쉽죠. 갑자기 궁금했어요. 뭐 국회의원 분들 중에서 뭐 레게빵을 하신다든지 뭐 그러시면 포인트만 한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없죠. 네. 아무래도 단정한 모습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편견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편견이 있어요. 이마를 뭐 보여줘야 신뢰도가 높아진다든지. 네, 뭐 예를 들면 포스터나 이런 사진을 찍을 때도 고개를 너무 들지 않고 거만해 보이니까 또 이렇게 너무 숙여서 째려보지 않게 적당한 눈높이에서 찍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변인은 그런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딱히 당이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 걸. 네, 그냥 뭐 주워드린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게 사실 우리 위원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이제 정치 좀 배우는 입장으로 이렇게 좀 청단하는 마인드로 하는데 오늘 많이들 나누신 것 같아서 오늘 네, 사실 지금 오늘 우리 항상 오는 멤버였던 김성명 미세위원장님과 이상혁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님 이제 두 분은 어찌되건 새누리당에 소속이 되어 있고 29일까지 아마 새누리당의 후보 등록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당대회 7월 29일까지. 네네. 그래서 아마 막판에 이제 후보 등록하시는 분들과 또 기본적으로 세 분이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 세 분의 후보들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이 있지 않을까. 후보 등록하려고 하다 보면 뭐 정책 공약 할 것 없이 엄청 많이 있어요. 서류들도 많고 공직 후보만큼 많지 않지만 당직 선거에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서류들이. 등록 서류만 준비하다 보면 뭐 하다못해 어떻게 이제 위원회를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 그 전에 어떻게 활동해왔는지를 적는 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적으려면 사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오늘 불참하신 멤버분들도 지금 당에서 지금 각자 롤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주로 좀 업무 하시는 서류 검토에 뭐 서류 검토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 이제 한 달 뒤면 우리 대변인님 네. 힘드시겠네요. 저희 더불어 한 달 뒤는 아니고요. 저희도 아마 28일 내일까지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 후보자 등록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8월 27일부터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조금 더 타이트한 면이 있죠.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8월 9일 그러니까 8월 9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네, 8월 9일 화요일인가 그런데 제 기억에 대단히 깜짝 놀랐어요. 화요일인가 그런데 네, 화요일이네요. 어떻게 후보 등록 29일까지 맞지? 이 생각이 너무 들었고 두 번째는 저희는 전당대회를 평일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새누리당은 평일 하더라고요. 평일 낮 시간대고.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구나. 국회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왜냐면은 그 차이점이죠. 왜냐면 주말에 하는 이유가 직장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학생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여유 있는 시간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은 평일 낮에 한다는 건 거의 뭐 CEO급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만 참여 가능하신 시간이죠 사실상. 사실 방송에서 이걸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우리 대변인은 약간 요 상황에서 약간은 좀 크리틱하게 보시지 않나. 지금 새누리당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그래도 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좀 더 발언 지분으로 치면 약간 좀 요새 좀 우위에 있으신데 오늘 더 그런가요? 네. 오늘 너무 기쁘네요. 새누리당을 마음껏 깔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지 못해서. 네.
이래서 우리 방송 빠지면 안 돼요. 아셨죠? 김성령, 이상엽 씨 빠지면 바로 깝니다. 저도 다음 주 정도 한번 빠질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절로 좀 동화되는 것 같아요. 후환이 조금 드렸네요. 네. 그때 이제 자료조사 이만큼 해주셔가지고 아, 오늘의 장경태. 오늘을 보고 나서 장경태 이제 두고 보자. 네. 아니 그래도 최근 좀 아름아름 방송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외부적으로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초반에 그냥 이러다가 오늘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하고 네. 굉장히 경이롭기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하지만 이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네. 열심히 듣고 오늘 위원장님도 말씀 많이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일단 오늘 장경태 대변인한테 오늘 정치 수업 그런 분위기라서. 근데 최근에 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핸드폰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기사를 검색할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이제 이포만 네. 조사. 네. 어떤 기사들 중에 우리들끼리 관심 있는 기사 있으시잖아요. 그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면 이번에 새누리당이 추경 예산안을 추가 경정 예산이죠. 정확히 말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신속 처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11조 총 11조란 돈을 했는데 첫 번째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1조 9천억,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1조 9천억, 지역경제 활성화 2조 3천억,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7천억 원. 야 이거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국가 채무 상환 1조 2천억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중에 6만 8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생 추경안 이유를 일자리 창출로 또 가져갔네요. 아 정말 안타깝죠. 자기들 정부가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추경하면서 아니 뭐 추경의 사유가 지금 이유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래. 진짜 정말 되게 속상하신 거예요. 비겁합니다. 비겁해. 사실 작년에 이제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극한 대립을 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보육 예산이라고 해서 0세부터 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국가가 이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예산이 4조 1천억이거든요. 근데 그 4조 1천억 중에 절반은 정부, 절반은 지방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부담해야 될 2조 1천억 정도 중에서 정부가 예비복지조로 그러니까 정규 예산이 아닌 3천억만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2조 정도에서 3천억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당연히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 한 2개월 정도 분만 편성해 놓고 다시 이제 논의하기로 하고 지방정부가 결국엔 부담을 했죠. 사실 아시다시피 지방정부들이 대부분 다 더민주가 많기 때문에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채로 이어지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추경에 이제 이 부분을 넣었는데 과연 이때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이번에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나라 국고가 정말로 부족해서 약간 그렇게 좀 호소하는 입장이 있지 않을까요? 국고가 부족하진 않죠. 자기들이 잘만 쓰면 괜찮을 텐데 제대로 안 쓰니까 문제죠.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네. 되게 어떤 이 정도 하고 어차피 저희 더민주의 입장만 들으시면 되니까요. 선의도 없으니까. 청중분들께서는 아무튼 이번 추경 예산은 11조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1년 예산 25조예요. 25조 중에 절반이나 되는 돈을 지금 추경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가서 집에서 용돈 타서 쓸 때도 10,000원만 이랬다가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면 5,000원 더 줘 이러면 이 자식 이렇게 혼나듯이 이렇게 큰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쓰듯이 펑펑 쓰면 안 되죠. 그것도 11조나 되는 돈을. 근데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때마다 좀 점점 좀 무덤덤해지긴 해. 이게 대략적으로 11조면 뭐 작은 돈인가 큰 돈인가 네. 이거 최근에 미사일 한 대 사면은 또 몇천억 하니까 작은 돈인가. 한해 예산이 한 380조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네. 11조면. 그러면은 일단은 갑자기
예상에도 어떤 세금을 더 받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게 책임 소재가 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고 친다면은, 일단 제일 큰 거는 이제 조선업 불황 때문에 그렇게 벌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 여야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도 없이 뭐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조금 한쪽의 책임으로 몰아야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뭐 당연히 세미나 편드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균형 한번 있게. 이야기 네. 해봤습니다. 뭐 아니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스탠스를 좀 가져. 그다음에 또 대안이 있는가 뭐 하는 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당이 집권을 했었든지 간에 추경 예산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걷어왔고, 그러면은 여기서 걷으면은 야당이 집권 여당일 때는 이쪽에서 뭐 또 걷었다고 뭐라 할 것이고, 지금처럼 여당이 있을 때는 또 그때 야당이 뭐라 할 거니까, 이거는 뭐 끝도 없는 소리일 수 있으니까 추경 예산을 했다는 걸 가지고 무조건 욕을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지금 제대로 해야 할 때 적재적소에 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조선업 불황이 터졌으면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둔 걸 가지고 또 잘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추경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청년 단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조선업 불황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조선업이 죽어가는 건 확실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수명을 억지로 이제 연장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계속 붙여가면서 살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각 이견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따라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그렇게 기업을 계속 산소호흡기를 붙여가는 형식으로 지금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나, 일단 당장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망해가는 걸 놔둬버리면 수천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추경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더민주 쪽에서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일단 조선업의 불황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 시장이 축소되게 되는데, 어찌됐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소들이 어찌됐건 수주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저가로라도 물량 확보하게 되는데, 저가 경쟁이 하게 되면 결국 제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살 깎아먹기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통계로 보면 전 세계 조선소 수는 2008년 기준으로 629개였는데 2015년에 2015년 보니까 430개로 630개를 430개, 200개 정도 투표됐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의 시장, 조선업계가 이제 대단히 이제 앞지르기 시작하는데, 수주량이라든지 건조량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주량은 제품을 주문받는 수량을 얘기하고요. 건조량은 제품을 제작한 수량. 다음 수주 잔량이라고 해서 조선산업에서 조선소가 선박회사와 체결한 계약 중에 선주에게 아직 남겨지지 않고 남아있는 발주량인데, 이 잔량 자체가 지금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결국 중국이 이미 2010년부터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인권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심각한 지금 문제로 얘기 나오는 게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전임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결국 근데 분식회계를 어떻게 했느냐, 뭐 아시겠지만 일개 직원이 뭐 수십억을 180억이었죠. 맞아. 180억을 네네 그렇게 사고, 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근데 문제는 또 전직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소위 헤쳐먹는다고 표현하는데, 해먹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 과정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은 어찌되었건 조선업 자체의 퇴조, 중국의 급부상,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만큼 좀 똑똑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외부적 요인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 요인이 있고 그 내부적도 국내가 있고 회사 내부가 있을 텐데 외부적 요인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중국이 이제 발주량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잘못해서라기보다도 발주량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는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그냥 다 넘어가고 나머지 이제 그냥 짐만 싣고 다니는 그런 저부가 가치 선박들은 원래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중국으로 값싼 노동력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고 고부가 가치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이게 셰일 가스가 터진 거예요. 그럼 이제 해저에 있는 원유를 캔다든지 그런 선박들이 대부분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노렸던 그 시장이 엄청나게 침체가 되고 그 다음부터 버린 거는 버려서 못하고 새로 이쪽으로 가기로 한 거는 여기를 이제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양쪽이 낑겨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하고 당연히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어가지고 그럼 뭐 10년의 미래나 뭐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질지 안 터질지 이런 것은 뭐 당연히 또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알았어야 하는 문제지만 뭐 그런 사람은 뭐 10년에 한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너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27일이면 오늘이죠. 오늘 기사, 오늘 4시 기사네요. 3시간 전에 대우조선 5조 회계 사기, 21조 사기 대출. 사실 이 부분은 자 아까 우리 국가가 1년 추경 예산인데 11조를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일개 지금 회사 하나가 21조의 사기 대출을 한 거예요. 자 기사라고 볼게요. 엄청나네요. 21조. 5조 원대 분식에서 엄청난 거예요. 5조 원대 분식 회계를 저질러 이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안긴 고재호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조선은 2006년, 2012년, 2006년부터 12년까지 회사를 이끈 남상태 전 사장에 이어 후임자인 고 전 사장까지 2명의 전직 사장이 비리로 법정에 서게 됐다 라고 나왔고요. 내용을 보자 하니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14년 회계년도의 예정 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뭐 블라블라 해서 순자산 기준 5조 7,590억 원의 회계 사기를 5조 7,059억 59억의 회계 사기를 저질렀고요. 사기 규모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7,829억. 그러니까 조가 그냥 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금융기관 대출만 4조 9천억 원대에 달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계 사기로 풀려지다 보니까 결국 실제로 적자가 났는데 4,96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대출도 했죠. 회계 사기를 해가지고 뭐 회계 조작을 했으니까 사기도 했죠. 몇 조 원씩 지금 5조 원에 달하는 회계 사기를 저질렀는데 4,900억, 5천억 정도의 성과급 장치한 거예요. 즉 임직원한테 나눠줬죠. 대부분 다 임원 성과급이 99억, 거의 100억 정도였고요. 종업원 성과급은 4,861억이라고 집계되었다. 사실 이 정도 규모면 그러니까 이미 회사는 회계 조작을 하고 있고 대출도 조작해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금 잔치하고 정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선소 사업이 퇴조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좀 발빠르게 대처해야 됐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뭐랄까요?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망해도 정부가 보조를 해주겠지. 약간 이런 방만한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제가 또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살려주려면 망하기엔 너무 크다 해갖고 too big to fall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또 경고를 주고 too big to 그래서 너무 이제 커져버리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알고 일부러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망해가는 집구석에 모든 외부 외환이 다 겹치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이해지면은 당연히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비용이 되게 크긴 크네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인데 이런 여기서 들어갔던 비용이 10분의 1만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로 쓰였더라면 굉장히 그렇죠. 저 조 단위는 사실 저도 아직은 뭐 이렇게 상상이 되는 규모가 아니라서요. 당장 우리 식구 한 친구도 이제 돈이 부족해서 이제 내려왔었는데 이제 6개월 정도 하고 본인 빚을 이제 갚기로 하고 이제 내려왔었는데 2달 만에 이제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일자리 구하고 있습니다. 친구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면 조선업계? 조선업계로 이제 거제도를 내려왔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합숙을 아. 하고 있습니다. 10명 모아갖고 이제 단체에서 합숙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이제 제가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 친구는 이제 아예 빚까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아, 2달 만에 띡 올라오더라고요. 형, 뭐 조선업 망했던데 이러면서 그냥 두 달 전에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오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안타까운 사연. 저희도 맨 처음에 해결해서 돈을 받아서 올라갔더니 그래도 이게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타격이 주어지더라고요. 2달간의 임금도 이제 못 받고 그건 다 받았어요. 그건 받아요. 다행히 임금체불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약간 좀 유치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어쨌든 이게 혹시 경상 쪽에 있던 경상도 쪽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경상도 하면 상대적으로 일본당이랑 좀 아니지 일본당 그렇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거제도 시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좀 국민 여러분 참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요. 참아 자꾸 이렇게 뭐 공천 파동나고 막 당대표가 당대표 관인 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갔는데도 다 참고 거제도 지금 조선에서 분식회사 회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식회계가 아니죠. 아예 이건 회계 조작하고 대출 사기한 건데 이것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 일과 꼭 심판하셔야 되고요. 지금 뭔가 나는 지금 슬슬 너무 좋네요. 그럼 다음 한번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뭐 메갈리아 뭐 말이 많아. 그거 저 모르겠는데 어때요? 메갈리아 우리 남성현대의 대표 아닙니다. 남성현대 아니고 양성평등연대인가요? 예, 양성평등연대의 우리 그 대표님 최고 조동을 맡고 있습니다. 최고 전업 네 우리 그 고 전 대표님보다 성재기 성재기 대표님에 이어서 우리 또 양성평등연대를 이끌고 계신 김동원 대표님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정의당에서도 많이 탈당을 하던데 일단 메르스 갤러리에서 이제 원래 남녀 갈등이랑 상관이 없었던 갤러리인데 이제 그곳에 이제 모여서 그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여성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다가 따로 이제 자칭인가요? 이건 되게 조심스러워서 제가 생각하는 그 메갈리아 저도 오늘 좀 여기서 얘기 들은 게 있는데 네 온라인 컨텐츠적으로 메갈리아 관련해가지고 생각보다 버즈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치 판단은 조금 이따 하나씩 해 나가겠지만 자칭이라고 한 이유는 그냥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본인들이 하고 주장한다. 네. 네. 타칭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뭐 좀 자타 갈린다. 본인이라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자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이 네, 그래서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슬슬 말을 해보기 시작하고 네.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메르스 계열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메갈리아라는 새로운 그 홈페이지를 나가게 됐습니다. 홈페이지를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원래 어디서 활동을 했었다고요? DC DC 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라는 DC 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가 이제 메갈리아 네, 거기서 남녀가 이제 모여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이갈리아가 거기 이 뜻이 일단 메르스 갤러리 메갤리아하고 메갈리아가 있는데 이갈리아에 따른 이갈리아가 제가 혹시 모르겠어요.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메르스 갤러리 함축해서 예. 이갈리아의 네,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활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남성을 이제 한남충, 그러니까 여성 혐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김치녀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듯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남충. 그래서 미러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러링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남충은 한국 남자의 한국 남자 벌레 막 이렇게 해갖고 한남충. 한남충 뭐 이런 거 있듯이 충충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일배충, 무슨충 하는 것처럼 아, 네. 이제 한국 남성 전체를 이제 한남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한남 유충이다. 그래서 이제 다 죽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극단적으로 표현. 그 정도. 많이 좀 극단적으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메갈리안 분들이 이제 있고 또 일베 분들이 있는 거죠. 일단은 네. 대표적으로는 남성 위주 커뮤니티인 일베 일베와 저자가 있고 메르스 갤러리가 있었는데 네. 그 중간에는 이제 여성 시대라고 해갖고 카페. 원래 이제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이제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메르스 갤러리는 이제 더 극단적으로 발전한 형태고, 여기에 이제 가장 대칭되는 거는 일베 저자고 해갖고 서로 이제 많이 싸우고 있었고, 네. 이거를 너무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있고 어떤 한 사이트에도 저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한 사이트를 가지고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해서 메갈은 어떻다, 뭐 일베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베 저장소 같은 경우는 한 도만한 인구들이 유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하는 일이 이제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일베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 있나요? 밥 먹고 싸움만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일베 한번 놀러 가봐요. 이걸 가지고 하나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일베를 아니라고 보질 않아요. 이유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져서 그거 보면.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문화 같은 것은 부인할 수 없게 있는 거겠죠. 여성들을 이제 좋지 않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여성들을 뭐 이제 외국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외모가 출중한 여성들은 엄청나게 이제 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네, 보면은 네. 이걸 보고 여성 혐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 혐오라기보다도 여성 비판과 여성 비난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비판은 이제 실제로 비판을 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외모 가지고 트집 잡는다든지, 아니면 낙태를 뭐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무조건 여성한테만 뭐 낙태를 한다고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성에 대한 너무 가혹한 잣대를 여성에게 들이댄다든지 그런 문화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비판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녀 갈등을 할 때 법적 제도적 부분에 대한 성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 문화적인 성차별은 또 제일 중요한 게, 성 관련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바로 세대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대 딱 잡을 수는 없지만 40대 이상 이하로 나눠가지고 40대 이상은 사회 문화적으로 이미 많은 억압을 받아왔고 현재로도 그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캠프가 보면 40대 여성의 경우가 40대 이상 여성들은 법적 제도적 측면은 이상 이하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40대 이상 여성은 지금까지 억압을 많이 받아왔고 현재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제사도 이제 할머니들이 계속 지내고, 저희 집안도 가도 그렇습니다. 뭐 비판을 해도 이제 그게 고착을 해서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가 권리적거리로 가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니까, 그러니까 20, 30대의 여성들은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는 불평등이 없다. 전체 다 네. 법적 제도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 없다고 하면 또 이제 어디 저기 지방에 하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하며, 사회 문화적 측면은 40대 이상은 존재하나 40대 이하는 사회 문화적인 것도 그럼 40대 많이 이상은 살아있다고 이상의 여성분들에게 법적 제도적으로의 차별은 남아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적 전체적으로 제도적 측면은 거의 없고, 전체 세대를 불문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사라졌지만 오히려 육차별이 훨씬 많으시죠. 사회문화적으로는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차별이 존재하고 20, 그렇죠. 30대 분들에는 나는 사회문화적으로는 없어졌다.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논란이 있을 수 남은 있습니다. 것은 신체적 네. 사기로. 저희 삐지지 말기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는 공식적 입장이고 남성연대 아니죠? 죄송합니다. 양성평등연대의 공식적 입장임을 신체적으로는 당연히 있겠죠. 임신, 네. 출산, 생리, 아니면 저 원래 근력이 약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준 잡기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비판할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초 커뮤니티는 무조건적인 비난을 지향하고,
네. 비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메갈은 어떠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러링을 한다고 이제 지금까지 자기들이 당해왔던 것을 되갚아주겠다. 그런 미러링이라는 그런 말이 의미구나. 반사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반사. 너희들이 나를 이제 어. 욕했으니까 너희들도 한담충이다. 네. 아이들은 그럼 한남충은 어떤 말에 반대일까요? 불친절한 말에 반대가 거의 한남충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 아예 뭐 두 커뮤니티를 보질 않아서 수위가 세다. 몰랐는데 수위는 굉장히 셉니다. 거의 뭐 남자 아이는 무조건 낙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정말요? 너무 비윤리적이네요. 그것도 이제 본인들은 미러링이다. 90년대 이제 우리가 여아 낙태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서 탄압을 당했다. 그리고 뭐 아버지도 다 한남충이고 아.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니까 극단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게요.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저기 넥슨의 이제 클로저스라는 게임의 성우분께서 김자연 성우분이 이게 이번 시발점이 됐어요. 맞아. 요 메르스 갤러리에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걸스 두낫 미드 프린스라고 적혀있는 티셔츠를 발매를 한 거를 사서 인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이 메갈리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자연 성우를. 너도 메갈이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티셔츠를 혐오하냐 니는 티셔츠 쪼가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근데 이제 공격했던 사람들은 티셔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메갈리아에서 그런 행동들을 해왔는데 거기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티셔츠를 그렇죠. 발명하고 그걸 샀다면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있고 그래서 넥슨은 이제 그 김자연 성우를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넥슨 앞에 그래서 넥슨 앞에 이 메르스 갤러리 여성분들이 다 나와서 시위를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걸 보고 또 웹툰계에서 많은 웹툰 작가들이 메르스 갤러리를 다시 지지하면서 들고 일어났고 이를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만화를 보지 않겠다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그 웹툰 작가들이 이제 이걸 자극하는 발언들을 계속한 거예요. 니들이 우리 없으면은 만화 어차피 못 볼 텐데 뭐 만화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뭐 놀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레진 코믹스라든지 이런 곳들에 가서 그 웹툰 작가를 잘라라 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렇게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싸움. 와 진짜 우리나라 불편해.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한의 아니, 저도 식으로. 사실 메갈리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정보가 없었다가 사실 네. 말씀 듣고 저도 이제 오늘 이해가 쏙 되는데 근데 제가 너무 나쁜 말만 한 것 같은데 제가 메르스 갤러리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메갈리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순기능도 굳이 찾아보자면은 그 미러링이라는 방식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비난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좀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 직접 더 역지사지로 그런 건 듣게 있을 수 되니까요. 있는데 그것도 있을 것이고 뭐 본인들끼리 이제 많은 정보 공유도 하고 뭐 좋은 면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극단적인 것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지금 일베는 어찌되면 광화문 광장에 이런 데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 뭐가 좀 메갈리안들은 그러면 김자연 성우를 돕기 위한 이미 오프라인으로 소위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그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현상화될 때 이제 우리 사회적 갈등이 더 극한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데 일베는 일단 사회로 일단 나왔다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그럼 이 메갈리안도 어찌되면 김자연 성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넥슨에 거죠. 나왔으니까 그들도 사는 거 나오고 시작한 거죠. 보면은 이제 뭐 정치권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은 게 내로남불로 해갖고 일반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할 때는 우리는 여기에 일반 그러니까 특수한 몇 개의 사례일 뿐인데 우리 전체를 일반화하지 마라. 그렇죠. 한남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지 일부일 뿐인데 왜 우리 전체를 매도하느냐. 근데 공격할 때는 뭐 저쪽에서 한 명만 나와도 다 이제 매도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일반화 문제가 원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봤을 때 몇 가지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운영진의 운영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요새 또 빅데이터 분석하고 해보면은 그 단어 몇 번 쓰였는지 이거 일베 다 분석해가지고 일베에서 뭐 김신여 발언 많이 나왔고 뭐 빨갱이 발언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무임승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지역 감정을 계속 조장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듯이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해보면은 제가 통계 내본 건 아니지만 뭐 들어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가서 단어만 세봐도 단어만 세봤습니다. 거의 뭐 70% 이상이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 걸로. 선생님이 이제 운영진이 내부적 규정을 만들고 어찌되면 필터링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뭐 김치녀라는 말을 쓰지 말게끔 일베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나서도 아마도 또 다른 용어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기업, 뭐 치읓, 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측면과 그런 이제 극한의 어떤 좀 뭐랄까요 사회 상식에 맞지 않는 그걸 벗어나는 정도의 발언들을 일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규정을 하자니 규정을 하는 순간 또 다른 문화로 전달 뭐랄까요 확산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이트 거의. 폐쇄 말고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일베와 메갈리아가 같이 손을 딱 맞잡고 운영진 간에 합의에 의해서 아름답게 두 사이트를 폐쇄하면 어떨까요? 그럴 리가 있겠네. 일베 운영자는 일베 운영을 해서 버는 수익이 제가 봐도 억대급이 될 것 같은데. 아 일베 운영을 이거는 확인된 해서- 팩트는 아니지만 네. 이제 매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이제 광고 상품이나 네. 이제 매체 효율이 보이는 입장이 보이는데 어. 제가 보기에도 서버비도 회선 투기 비용이 많이 나가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충분히 광고 멋있다. 효과를 네. 보고 있다. 네. 그럼 요 얘기를 좀 진전시켜갖고 저는 그럼 커뮤니티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아직도 고민인 게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 중에 문제 없는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갖고 다 봤을 때 이걸 싸그리 다 폐쇄를 해버리면은 세상이 좋아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저희가 네. 정화 운동을 해야죠. 그런 문화를 말살하는 문화가 마치 행정과 일도 아니니까. 제도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문화를 좀 지향해야겠지만 우리가 저는 근데 그런 커뮤니티 자체의 문제보다 사회 본연의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편하게 말씀드려서 뭐 군대가 이제 자체적으로 없어지고 또 남녀 육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이상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의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좀 해결됐을 때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걸로 분출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 좋은 말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자체를 폐쇄하고 이런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봤어요. 네. 커뮤니티 생각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가 이제 이렇게 표출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사회 전체에 성인분자만 살고 있으면 커뮤니티 애들이 여기 식물 갤러리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사회가 이제 병이 들었으니까 다양하겠죠. 그것이 커뮤니티로 와도 당연히 병든 부분이 이제 똑같이 나타날 저는 텐데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뭐 여기도 어찌 보면 이제 미러링이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커뮤니티 자체가 확대 재생산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좋은 것도 확대 재생산이 되고 나쁜 것도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순기능, 그러니까 물론 폐쇄하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는데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순기능이 많은지 역기능이 많은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찌되건 자발적인 정화 의지가 있어야 저는 커뮤니티들이 좀 더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어쨌든 일베를 제가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좀 너무 좀 그 과도하게 여성을 혐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메갈리아 분들도 과도하게 남성을 혐오하지 않아요. 일베에서 여성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여성을 혐오한다든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성을 너무 과도하게 혐오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대립적 양상으로 가기보다는 물론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비판하시되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정리하는 이 정도 정리를 하자면 자 오늘 제가 추경 얘기도 했고요. 새누리당 전당대 왜 화요일 평일에 하나 이 말씀도 드렸고요. 또 메갈리안과 일베에 대해서 우리 양성평등연대 김동근 대표님도 정리해 주셨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대표님 활약생활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죠. 네, 우리 문화뉴스 이우람 편집장님과 좋은 것만 좋아하는 네. 문화생활을 좋아하고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이런 아재 내용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청년들의 큰 스트레스가 온라인에서 오는 그런 것도 무시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실 많은 청년 최고위원 여야 후보들이 소통을 하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그쵸. 자신만의 솔루션을 이게 진짜 네. 소통. 이거 해결하면 저는 당선 자격 있다고. 와. 청년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왜냐하면 타임라인에 뭐 좀 찌푸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오늘 좋은 영감을 얻은 것 같아서 약간 뿌듯합니다. 네, 너무 훈훈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삐지지 말기 7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구나. 삐지지 말기. 너무 이상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